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상처받아. 이 자리 불편해. 스트레스 받아. 자, 이렇게 예민함과 소심함에 유리 멘탈까지 장착한 이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너 인간 개복치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안 쓰던 말인데 요새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지구상에서 가장 예민한 생물이라고 알려진 개복치. 애가 소심하게 생겼네. 삐졌잖아 벌써 얼굴이. 근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그렇게 예민하지 않거든요. 자,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개복치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개복치가 예민함과 유리 멘탈의 아이콘이 된 이유, 바로 201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한 모바일 게임, 일명 개복치 키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게임은 갓 또한 개복치를 성체가 될 때까지 무사히 키워내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아기 개복치를 어른 개복치로 키우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그 자체. 바위에 부딪혀서 사망. 일광욕 중 잠들어 바짝 말라 사망. 아이고. 바다 거북이가 너무 무서워서 사망. 갑자기 호흡법을 잊어버려 사망 등. 바본가? 네, 사망의 원인이 너무 많았죠. 게임 내 개복치의 가쁜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개복치가 예민 보스와 또 유리 멘탈이라는 인식이 확 박혀버린 거죠. 아, 그래서 개복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구나, 요새. 자,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은요. 개복치가 실제로는 만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그래요? 다 큰 개복치는요. 몸 길이는 약 4m, 무게는 평균 1톤, 그리고 개복치의 평균 수명은 대략 20년. 천적이 거의 없어 천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와, 물고기인데 20년을 살아요? 아니 4m라고? 개복치가 정말 시위할 법하네. 너무 오해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억울한 거죠. 유리 멘탈이라고.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상 억울한 개복치의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극호와 극혐을 외치는 부류들이 있대요. 난 그거. 달콤함 뒤에 느껴지는 청량감 때문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일명 민초단과 치약을 왜 돈 주고 사 먹니? 라는 반민초파로 말이죠. 맞아. 제가 바로 극혐 반민초파입니다. 그래, 치약이야, 치약. 치약이랑은 아예 맛이 다르죠. 야 민트를 어떻게 치약이랑 난 아니, 완전 달라. 치약에 초콜릿을 왜 넣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얼마나 맛있게요. 자, 이런 싸움이 어디서든 다 일어나. 난 민초단이. 자, 대표적으로 연예계에서는 아이유 씨가 민초단. 더 봐요. 자, BTS가 반민초파입니다. 거 봐요. 지은아 고마워. 자, 탕수육 부먹대 찍먹에 이어 음식계 최강 호불호 논쟁의 주인공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자, 그런데 이 민초가요, 이렇게 함부로 감히 극혼이 극혐이니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민초 아이스크림의 탄생 배경, 그것은 약 4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당시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프린세스 로열 앤 공주와 마크 필립스 대위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선 경사를 앞두고 결혼식에 쓰일 디저트 컨테스트를 개최했는데요. 그 결과 앤 공주의 결혼식에 제공될 디저트는 민트 로열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그래서 영국 왕실인 겁니다. 왕실이 매번 좋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미쳐버리네. 오판을 하는 경우라고. 이 유딩 입맛들하고 방송 못 하겠네 정말. 그렇습니다. 영국 로열 패밀리를 위해 개발된 특 스페셜 디저트였던 겁니다. 역시 왕실의 선택. 그리고 네로라는 파티셰들과 셰프들을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이는 잉글랜드 S대학교 조리학과 학생인 마딜린 리케지. 자, 그녀가 개발한 민트 추출물과 초콜릿 칩을 넣은 아이스크림. 민트 로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의 시초였던 거죠. 이후에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 31가지 맛 아이스크림집의 인기 메뉴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겁니다. 저는요 저 집 가면은 각종 메뉴가 신메뉴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시도해보고 저 무조건 얹어요. 쟤는 그래. 무조건 픽이야. 근데 저의 단점이 뭐냐면 어. 모든 아이스크림에서 저 맛밖에 안 나. 아니지. 다른 걸 먹고 저걸로 입가심을 하라니까. 치약 칫솔 쓰지 말고 다 뭐 초콜릿도 먹고 다 먹어. 그다음에 저걸로 하면은 싹 청량해진다니까. 몇 번을 얘기를 해. 하여튼 뭐 이를 닦는 걸 대용으로 하겠다라는 신선한 아이디어는 잘 들었습니다. 네, 민트 초코님 그동안 몰라 배워서 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네, 앞으로도 디저트계 로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디저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충격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 달달한 향이 나는 이유가 동물성 향료 중에 하나인 카스토레움 때문인데요. 카스토레우? 이름이 아주 느낌이 안 좋은데요. 바닐라 향을 내는 카스토레움을 채취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비버의 항문. 비버 항문이었습니다. 바닐라 향이 비버의 항문 냄새였던 것입니다. 진짜 짜증난다. 야, 쟤는 집만 잘 지는 줄 알았는데 향기도 좋았네. 아, 그럼. 집 지을 때 집에 향기가 되게 좋았겠다. 바닐라 향이 난 거죠. 자, 여러분, 비버의 생식선과 항문 근처에는 말이죠, 오일 형태의 분비물을 만드는 주머니 향낭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분비물의 향이 세상 달달하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준비하셨습니까, 항문을? 항문, 자, 비버 3마리 입장. 서울 모 아쿠아리움 비버 사육사님께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비버 사육장에 있으면 정말 달달한 향이 문득 코끝을 스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항문 냄새가 아니라 항문 옆에 있는 향낭에서 이 냄새가 난다 이거죠. 야, 그렇죠? 이거를 먹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 향이 너무 좋으니까. 예. 근데 난 또 걱정되는 게 저것 때문에 또 막 사냥이 막 되고 그럴까 봐. 전 세계인이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양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걱정이 많이 안 될 수가 없죠.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 왔습니다. 카스토레움은 1920년대부터 음식이나 향수 등에 사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비버의 서식지인 캐나다에서 매년 최소 2,000마리 이상의 야생 비버가 사냥되기도 했고요.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에 서식하는 유럽 비버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 그쵸. 자기 달달하게 먹겠다고. 뭐 먹기 시작하면 그냥 다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분별한 비버 사냥으로 동물 학대 논란이 이어지자 최근엔 천연 카스토레움 대신에 인공 합성 향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되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비슷한 향이 나는 게 생겼군요. 그렇죠. 아니다. 바닐라에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덜 미안하겠네요. 그렇죠. 인공이니까. 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보호법. 그런데 스위스에는요, 모모모를 위한 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충류인가요? 세 글자면? 뭔가 곤충? 곤충, 바로 금붕어입니다. 금붕어요? 아니 금붕어를 위해서 뭐하러 법을 만들죠? 근데 아까 헤드라인 보니까 안락사면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1992년 스위스에서는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 사회성을 강조하며 동물보호법이 발효, 그리고 2008년 9월엔 이 법안이 더욱 강화됐는데요. 무려 160페이지에 달하는 동물보호법에는 개나 소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도 구체적인 사육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방이 투명한 어항에서 기르는 것도 금지. 또 금붕어도 말은 못하지만 혼자 있으면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하는 특성을 고려해 금붕어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도 동물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에서는요, 물고기인 금붕어도 통증을 느낀다라고 여겨서요, 금붕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절대 산채로 버리면 안 됩니다. 충격을 가해서 기절을 시킨 뒤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철저하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네. 금붕어를 위해서. 신기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처벌돼요? 자, 만약에 이런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 약 2,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금도 겁나 세. 그렇죠. 야 대단하다. 아니 사실은 반려견, 뭐 반려묘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네. 보통 이제 금붕어나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의 생명, 동물권을 존중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수년간 이어져 온 과학계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진화론을 창시한 두 주역, 알프레드 월러스와 찰스 다윈마저. 이 무늬는 풀숲에서 맹수를 피하기 위해 위장한 거야. 아, 무슨 소리? 그건 아무런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해. 이게 대체 뭐냐? 현존하는 가장 미스테리한 무늬, 바로 얼룩말의 줄무늬입니다.
진짜로 저게 그 다른 동물로부터의 사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말이죠. 얼룩말에 줄무늬를 두고 맹수를 피하기 위한 위장용이다, 체온 조절 효과다 등등 온갖 가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룩말 줄무늬의 미스테리가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 헝가리와 스웨덴의 대학 연구진들이 합심해서 그 실마리를 풀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얼룩말 줄무늬는 파리 퇴치용 생존 수단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사자 퇴치용이 아니라 파리 퇴치용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자보다 파리가 무섭다는 거잖아요. 사자보다 파리가 무섭죠. 그런 건가요? 네. 근데 파리가 왜? 자, 파리 종류 중에 말과 같은 포유류의 등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흡혈 파리가 있는데요. 아 흡혈 과정에서 아프리카 풍토병 중 하나인 수면병 등 포유류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연구진들이 실제 말 크기의 모형에 각각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무늬의 끈끈이를 붙여서 어디에 더 많이 붙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검은색 모형에는 562마리, 흰색 모형에는 22마리의 말파리가 붙은 반면 얼룩무늬 모형에는 단 8마리의 말파리만 붙었다고 합니다. 와 확실히 효과가 좋다. 좋네. 검은 말은 최악이죠. 아 그리고 올해 2월 신뢰도 있는 과학저널에 척도가 되는 SCI급 저널에 게재된 얼룩말 무늬 연구 결과가 말의 무늬에 따라 말파리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한 결과 일반 말에게 접근한 말파리들은 75%인 반면 얼룩말에게 접근한 말파리는 25%,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자극적이고 피하고 싶은 무늬인가 보다. 이 연구팀은요, 줄무늬가 말파리에 시각적으로 혼동을 줍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얼룩말의 줄무늬는 말파리와 같은 흡혈파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해 온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319호 200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조선 최고의 명의 허준이 집필한 의학서 동의보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 의서부터 전국의 민간요법까지 집대성한 의학계의 원조 백과사전 동의보감에 이것이 되는 방법까지 실려 있습니다. 바로 투명인간이 되는 법. 동의보감이요? 동의보감이에요. 에이,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허준 선생님? 아닙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모르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가끔 부록처럼. 책 보면 중간중간에 아, 예, 깔깔깔 이런 깔깔이처럼.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서. 총 25건에 달하는 동의보감 중에 치료 대상으로 삼는 여러 질병들과 의학 지식을 기록한 잡병편에 은형법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은형법은 숨을 은 모양 형, 법. 직역하면 형체를 숨길 수 있는 방법, 즉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을 뜻하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은형법이라 돼 있네. 그죠? 동의보감에 실린 투명 인간 되는 법. 흰 개, 쓸개와 통초, 개심을 가지고 가루를 내어서 꿀과 함께 환제를 만들어 복용하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은형하게 한다. 아니, 이대로 하면은 진짜 투명인간이 되는 뭐 사례를 보셨던 건가? 자, 실제로 몇 년 전에 K본부의 모 프로그램에서 동의보감 속의 은형법을 그대로 실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투명 인간으로 변신하지 못했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변신했더라면 지금쯤 전 세계가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러면은 동의보감의 은형법 이게 음. 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뭔 뜻이에요? 은유법. 사실 이게 장난으로 쓰신 건 아니니까요. 은형법에 언급된 약재들을 살펴보면요. 개, 쓸개, 즉 견담은 명나라의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도 기재가 돼 있을 정도로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약재 모두 오래전부터 안과 질환 치료에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가면 누구나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바로 해외여행의 출발점, 공항. 네, 일단 어디론가 떠난다는 거 너무 행복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공항에는 설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승무원이 차마 알려주지 않은 비밀이 가득한데요. 뭐야? 뭔데요? 난 진짜 자주 갔는데 몰랐어.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어. 항공권에 있습니다. 진짜? 만일 미국행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항공권에 이 글자가 적혀 있는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 저렇게 찍혀 있었던 적 있습니까? 그게 뭐야, 저거? SSS? 네. 저기 미국 항공권에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 봤어. 아이고. 아, 찍혀 있었어요? 저게? 네, SSS.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뭐 왠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미 없는 그
철자들의 나열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뭐 코드야? 저게 어느 정도로 드문 거냐면요. 평균 10,000명 중에 5명, 약 0.05%의 승객들이 항공권에 이 표시가 돼 있다는데요. S4개, 이 코드의 정체는요. 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ion의 약자입니다.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아, 당신은 2차 보안 검색이 적용될 관찰 대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공항 속의 요주의 인물이 된 건데요. 이걸 봤다고요? 죄송한데 미국을 최근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 SSSS 코드가 생긴 이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미국 최악의 테러 사건 9.11 테러 기억하시죠? 이같이 끔찍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에 미국 운수보안국이 도입한 공항 보안 강화 시스템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비슷하게 있습니다. 어. 편도 항공권만 예약한 경우 불법 체류가 의심되기 때문이고요. 어허. 그리고 현금 결제를 한 경우 이러면 개인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의심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오. 또는 출발 당일에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그 외에 여행 위험 지역을 다녀온 경우에 해당하면 항공권에 이 코드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 처음 알았네요, 저. 자, 그럼 공항에 숨겨진 두 번째 비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랑 내릴 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입국 심사. 세관 검사. 세관! 세관 검사. 입국장에만 있는 이것의 정체. 바로 카펫입니다. 자, 출국장 바닥은 대리석인데요. 입국장 바닥은 푹신한 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인천국제공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공항은 물론이고요. 인도, 싱가포르, 아시아 공항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들어오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카펫을 깔아줘야 기분이 좋아요. 웰컴, 웰컴. 웰컴, 환영.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입국장에만 카펫이 깔려 있는 이유 바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출국장은 승객들이 각자 탑승 게이트를 찾아서 흩어져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적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복도는 폭도 좁고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한꺼번에 입국 심사대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몰리지. 이때 발생하는 캐리어 끄는 소리, 발걸음 소리 이런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음이 뛰어난 카펫을 설치하는 거라고 합니다. 1622년 미국 북동부 메인주 노동자들을 불러 모은 한 농장주의 중대 발표. 빵이 부족하니 식사는 빵 대신에 이걸 제공하겠소.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냐? 너나 먹어. 우린 일 못해. 노동자들은 농장주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며 파업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토록 분노했느냐? 농장주가 식사로 제공한 것은 바로 일명 바다의 바퀴벌레로 불리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바다의 바퀴벌레? 노동자들이 멍멍이나 줘라! 라며 극혐을 외친 음식은 바로 랍스터였습니다. 랍스터? 아니 저걸 주면 땡큐라 그래야지. 우리에게 지금 랍스터는 특별한 날에 먹는 대표적인 고급 요리로 꼽히지만요. 1600년대 미국에서는 랍스터가 그냥 줘도 안 먹는 음식, 가난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몰랐다. 아니, 얼마나 맛있어요. 네, 골까지 버릴 게 없잖아. 그럼. 아니 랍스터를 그렇게 막 버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이걸 천대한 거야? 랍스터를 즐겨 먹던 이탈리아, 프랑스와는 달리 당시 미국 이민자들은요. 제대로 된 랍스터 조리법을 몰라서 그냥 맹물에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껍질은 딱딱하죠. 손질도 힘들죠. 그래서 낚시 미끼로 쓰거나 심지어는 비료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이 귀한 걸. 옥수수가 아주 잘 자랐겠네. 그런데 1800년대 천덕꾸러기 랍스터의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산업화로 인해 운송수단이 발달해서요. 1842년 최초로 미국 메인주에서 잡은 싱싱한 랍스터를 철도로 미국 중부 시카고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미국으로 이주해온 프랑스인들이 랍스터 요리법을 전파. 랍스터를 굽거나 튀기고 버터와 향신료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떴군요. 그리고 1870년대엔 랍스터 통조림까지 등장하며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진짜 랍스타의 매력을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개천에서 용이 된 랍스터. 저도 랍스터 정말 풍족하게 먹고 싶습니다.